안녕하세요. 순서의 국어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무차별적인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두 가지 강의를 통해서 저는 차별 가능한 정보, 즉 기억해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해야 되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 문단 내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말만 살짝 바꿔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두 개 또는 세 개 대상이 서로 비교되면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에서 선택지화되어서 판단을 요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주제이고 문제에서 많이 묻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기억할 수 없는 정보이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정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거나 이제 기억할 수가 없거나, 그래서 이 정보들은 기억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비문학이 어렵다, 비문학에서 이게 어려워라고 말할 때는 이 무차별적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서 선택지 판단에 활용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 무차별적인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관계식 정보들이 있어요. 일단 관계식은 비례관계,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정보가 나열될 때가 있어요. 비교도 아닌데 차이점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나열되기만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A, B, C 그냥 나열하는데 얘네들끼리 차이점이 명확하게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 불가능한 정보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불충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보를 낼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경제지문, 과학지문, 기술지문, 그리고 어려운 철학지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어려운 정보들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안 갖고 그냥 읽고 그냥 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실전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멘탈이 나가서 수능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식, 나열형, 이해 불가능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오늘부터 이틀마다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관계형 정보예요. 관계형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냐? 어떤 원인과 결과 A와 B가 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를 이룰 때, 또는 원인 A와 B가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룰 때, 또는 A와 B가 인과관계를 이루는데 B와 C가 인과관계를 이루고 또 C와 D가 인과관계를 이루는 이런 연쇄적인 인과관계가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잘 안 나와요. 2년에서 3년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얘네는 매번 나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는 매번 나오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가끔 나와요. 대표적인 게 2018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오버슈팅입니다. 세 번째 연쇄적 인과관계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3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3초 드릴게요. 3, 2, 1. 네, 됐어요. 이걸 제가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끄거든요. 여기 보시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때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결과가 또 나오고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결과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3개, 4개 문장이 계속 원인과 결과로 맞물려 있어요. 마치 2차 놀이를 하듯이 계속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맞물려 서 설명되는 이런 케이스가 아까 말한 세 번째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 4개 문장이 맞물려 있지 않고 이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는 이러하고 이와 달리 이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는 이러해, 이렇게 분절적으로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많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형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억하는 거는 안 됩니다. 복잡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애초에 이 영상을 볼 이유가 없고,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이런 인과관계형 정보는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나 인과가 설명된다는 걸 일단 인지해야겠죠. 이걸 인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비례네, 이거 인과네, 인지를 한 다음에 비례나 인과를 지문 안에 표시하거나, 아까 제가 지문에 표시했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증가는 이렇게 위 화살표, 하락은 아래 화살표, 이어지는 거는 이렇게 옆 화살표,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나 지문 옆에 메모해야 돼요. 표시 또는 메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시나 메모를 바탕으로 이런 관계식 정보를 써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잖아요. 수능은 하필 또 그런 거를 3점짜리 문제로 내죠. 그런 문제를 풀 때 이제 표시나 메모를 활용해서 푼다인데, 아니 이걸 누가 몰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나 이거 기억 못해, 나 이거 그냥 표시하고 메모해서 풀 거야 라고 담담하게 생각하고 올해 수능에 모든 수험생들이 쳤으면은 그 경제 지문을 보고 그렇게 멘탈이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대응책 없이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인과관계나 비례관계가 지문의 주제와 직결돼서 핵심 정보일 때가 있지 않냐, 얘네들도 핵심 주제 정보여서 이를 기억해야 할 때도 있지 않나요?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이라면 이 오버슈팅이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따지는 게 핵심 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관계형 정보라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기억을 하면 좋죠. 기억을 하면 좋은데 못해요. 못합니다. 아까 그렇게 3개, 4개 문장 연달아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현장에서 3, 4개를 완벽하게 기억한 상태로 문제로 갈 수 있으면 이미 이 영상을 안 보고 있는 학생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는 거를 전제로 제가 이 표시와 메모를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관계형 정보는 다른 정보에 비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대부분의 관계형 정보가 한 문장이 아니라 한 개 문단에 2개 아니면 3개씩 있어요. 한 개 문단에 딱 한 개만 설명될 때가 잘 없습니다. 보통 2개 아니면 3개씩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히 기출 지문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와 메모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 표시는요, 지문 안에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화살표를 쳐서 인과 비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거는 한 문단 안에 2개, 3개의 관계형 정보가 나왔을 때 다 중요하다, 또는 다 비슷한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다 안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하고 빠르게 넘기면 되고요. 그러면 메모는 언제 하냐? 메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버슈팅 있죠. 오버슈팅이 환율 상승 현상이잖아요. 이게 환율 상승 현상인데, 그러면 얘의 원인이나 얘로 인한 결과를 설명하면 이거는 주제와 직결되는 정보겠죠. 주제와 직결되는 정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특정 한 개 문장이 특별히 더 중요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문 옆에 환율 상승은 이 A라는 원인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거야 라고 별도로 이렇게,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렇게 그냥 활자랑 화살표랑 활자 이렇게 다 쓰는 게 좋아요. 다 쓰는 게 좋습니다. 이 형태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근데 이거는 표시에 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표시는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증가, 감소, 원인과 결과 이렇게 화살표를 치는 건데, 이거는 활자도 써야 되고 화살표도 써야 되죠. 당연히 시간이 더 많이 부여되어야만 쓸 수 있는 게 메모이기 때문에 주제 정보랑 직결되는 정보다. 이거는 다른 비례관계에 비하면 너무 주제 정보를 잘 설명해주는 가치 있는 정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만 메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메모를 하지 마세요. 예컨대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2018학년도 수능의 오버슈팅 지문의 주제가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의 오버슈팅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 상승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까 지문에 있는데, 그 부분은 메모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지문의 다른 부분을 보시면 물가와 환율을 비교해서 반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표시해야겠죠. 왜냐하면 지문의 주제인 오버슈팅과는 직결되지 않으니까. 물가와 환율의 관계는 오버슈팅이랑 바로 직결되는 그런 정보는 아니거든요. 오버슈팅의 발생 원인도 아니고 발생 결과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원인의 한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그 문단에 비하면 직결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표시하는 게 낫습니다. 비례식, 관계식 정보를 만났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얘예요. 얘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스텝 2에 얘를 추가하세요.
얘를 추가해서 메모를 하세요. 주제와 직결된다면 메모할 가치가 발생하지만 직결되지 않으면 밑줄만 치고 빠르게 넘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절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직결될 때 그리고 문제와 선지화 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능 국어는 웬만하면 대부분의 문제에서 주제를 명확하게 인지한 후 정리했는지를 묻기 때문에 주제랑 직결되는 정보는 선지화될 뿐더러 웬만하면 정답 선지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 선지는. 근데 아까 말한 주제와 직결성이 떨어지거나 이거는 주제랑 연관성이 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보는 선지화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선지화 되더라도 정답 선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거는 주제 정보를 잘 설명해주는 직결성 높은 정보다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이 직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뭔지 나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하겠다면 그냥 과감하게 다 표시만 하고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직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액션이 다음과 같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전에 읽은 앞문단의 핵심 정보를 기억하면서 다음 문단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읽은 앞문단의 핵심 정보와 다음 문단의 핵심 정보를 연관시켜서 결부시켜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읽은 앞문단의 핵심 정보와 다음 문단의 핵심 정보를 비교해서 정리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이게 주제 정보와 직결성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남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본인이 의식적으로 이 정보는 앞문단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나? 이 정보는 앞문단과 연관짓기 좀 애매한데? 이거를 계속 기출 분석하시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남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메모를 할지 표시를 할지가 명확하게 잘려요. 이거를 구분을 못할 것 같다. 내가 수능 직전에 이 영상을 봐서 시험 직전에 이 영상을 봐서 도저히 이거를 체화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표시만 하세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다 표시하고 그냥 넘겨서 실전에서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차피 그냥 표시만 하고 선택지 보면서 확인하면서 푸는 게 맞아. 그냥 나는 이렇게 인과관계 또는 비례관계 표시한 뒤에 그냥 빠르게 문제로 가서 찾기 게임 하면서 풀래 라고 생각하시고 가는 게 속이 편하고 실제로 그게 여러분에게 더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세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독해가 되는 사람이 전국에 10%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 세 개를 수능 직전까지 내가 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드시면 그냥 표시해가면서 푸세요. 표시해가면서 풀고도 100점 맞는 분들 많아요. 이 세 개 다 못하고 그냥 한 문단 한 문단 주제만 분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어려운 정보는 다 표시하고 넘긴 다음에 찾아가면서 풀어도 다 풀립니다. 굳이 어렵게 이 능력 세 개를 갖추려고 어거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두세 달 또는 6개월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부터 그냥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이 능력을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옛날에 강조를 했었는데 진짜 10명 있으면 3명에서 5명만 키워요. 나머지 한 6명, 7명은 못 키웁니다. 근데 못 키운다고 딱히 시험을 못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보가 나올 때마다 이거 어차피 기억 못해. 그냥 표시하고 쿨하게 넘길란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게 여러분에게 더 맞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습을 일단 지금은 12월이잖아요. 3월 모의고사 전까지 해보시고요. 아니면 6월 모의고사 전까지 해보시고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표시할래. 나는 좀 감이 오는 것 같아. 나는 이 방법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 메모와 표시가 명확하게 구분까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구분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근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표시하고 푸세요. 웬만하면 그냥 다 표시하고 풀어요. 1등급 애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걔네는 이미 다 내려놓고 표시하고 찾아가면서 푸는 연습을 수십 번, 수백 번 한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표시하는 건 알겠는데 그냥 연습을 몇 번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면 걔네들처럼 풀 수 있다. 제가 진짜 수능부터 피셋, 리트, 사관, 경찰대까지 수능 준비하면서 안 풀어본 시험이 거의 없는데 아무리 봐도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는 뻥인 것 같아요. 100명 중에 1명 또는 2명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다 표시하면서 풀어보다가 이거 약간 내가 메모랑 표시를 구분해보고 싶다. 좀 가성비 좋게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